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네. 또 괜찮으시죠? 그렇습니다. 괜찮죠? 네. 이번 주는 좀 유난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고 박사님이 좀 많이 보고팠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이 없군요. 실연을 당하셨구나, 아마. 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는데요. 네. 오늘의 이 게스트 분은, 이 직장 생활하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네네.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학교 생활에도 필요하고요. 서류, 네. 보고서, 문서. 레포트. 네네. 예. 많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예, 예. 직장 생활 좀 하셨나 본데요? 직장 생활을 방송하기 전에 잠깐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네, 예. 이 문서의 달인, 문서의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를 저희가 급하게 한번 우와. 모셨습니다. 네. 백승권 작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문서의 신. 네. 벌써 이제 그 보통 포스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문서의 신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우리 백승권 작가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백승권입니다. 예, 저는 뭐 문서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는 제가 TVN의 이제 유키존더 블락에 나와서 이렇게 오. 붙여진 거고요. 오, 뭐 신은 아니고 그냥 이제 문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이제 길라잡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첨부하자면요. 백승권 작가님은 예. 이 문서, 글, 메시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분의 메시지를 하기가? 높은 사람? 그쵸. 네, 백승권 작가님은 대통령의 메시지, 네, 예, 대통령이요? 메시지로 유명하신 네. 그런 노무현 문서의 대통령 달인이십니다. 네. 예, 청와대에서 이제 어. 대통령의 메시지를 쓰고 그랬었습니다. 저기 보통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있고 예. 대변인은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죠. 예, 예, 스피커 예, 역할. 스피커로서 이제 예. 하는 거고 예, 예. 그 내용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 TV에 보이지 않는 네네네. 이제 뭐 홍보수석실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작가님, 그 대변인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보고하는 대본을 그러면 작가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변인 브리핑은 이제 대변인이 직접 쓰는데 네. 이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오. 홍보수석실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네. 또 뭐 저희 같은 경우 대통령님하고 또 협의를 다 해서 이제 브리핑 원고를 쓰는데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홍보수석실에서 같이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아까. 예. 근데 이게 정책이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기획을 하고 컨셉을 잡는 거하고 네. 또 글로 메시지로 표현되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발표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네. 하여튼 뭐 순서랄지 또 이 메시지의 어떤 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또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와대는 홍보수석실에서 발표를 한 사람과 그다음에 또 내용을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럼 아까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대통령하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와. 아침 8시에 항상 관저에서 이제 네. 대통령님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계시고 네. 이제 그 비서실장님 계시고 예.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님도 예전에 이제 그 참석을 하셨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홍보수석, 그다음에 대변인,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비서관 행정관이 한 서너 명 해서 8명이 이제 아침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아침마다? 네,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좀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당신 생각을 쭉 말씀을 하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이제 각각 이거는 뭐 대변인 브리핑으로 또 이거는 대통령님 직접 하실 말씀으로 또 이제 청와대 이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어떤 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글을 써서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예. 아니 그럼 우리가 저 예전에 저 사극에서 보면 저 사서 약간 느낌이 있네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이제 달라요? 기록 관리. 그거는 그대로 적는 거고. 네, 기록 관리 쪽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사서라기보다도 네. 뭐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기록하는 사람보다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뭐 정책이나 생각 이런 부분들을 글로 메시지로 정리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필터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제가 쓰고 나면은 이거는 뭐 비서관 또 그 수석 또 저기 비서실장까지 전부 이렇게 그 컨펌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슨 만일 어떤 경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네.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도 또 다 네. 컨펌을 거쳐가지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사실 여부라든가. 그렇죠. 뭐 네, 그런 사실 여부나 이제 표현의 적절성. 청와대는 뭐 이렇게 만일 토시 하나라도 좀 뭔가 이렇게 맞지 않게 하거나 네. 좀 어떤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그 파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말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보통 일이 사실 아니죠. 예. 근데 생각은, 뭐 저, 예, 생각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생각을 본연에 있는 생각 의도한 바를 그대로 다 담아서 네. 글로 표현한다는 건 근데 또 그게 적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 대통령 또 이런 마음에 또 들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아니 그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이제 대통령님이 저런 말씀을 어떤 뜻에서 했을까 그 맥락을 이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해오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잘 저희들이 보통 청와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동안 해왔던 말씀의 맥락에 비춰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관역이 있고 이제 궁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관역에다 이제 이 궁수가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다른 대통령님들은 이 관역이 고정되어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막 이동을 해요. 알아서. 예, 왜냐하면 이제 알아서 해야겠군요. 이분이 알아서보다도 이분은 어. 생각이 이렇게 계속 그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생각의 어떤 진화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예측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메시지를 쓰는 것이죠. 예. 그럼 이렇게 좀 회의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도 네. 아 잠깐만요, 그건 빼세요. 네. 예, 아 잠깐만, 요거 좀 더 집어넣으세요. 네. 아 잠깐만, 요거 잘못된 것 같아. 요거 다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하면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러진 않아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뭐 그렇게 이제 약간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비서관이나 수석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체로 대통령님은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컨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연설은 좀 틀립니다. 연설 영역은 이제 뭐 8.15 행사를 할지 뭐 국군의날 행사 같은 거 할 때 대통령 연설을 하잖아요. 예. 이 연설은 이제 또 당신의 직접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조금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메시지 나가는 것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직접 발표하시는 거는 본인도 수정을 하세요, 대통령님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설문을 다 써줘도 대통령님이 그 행사장에 가는 동안에 또 고치세요. 그리고 또 행사장에 도착해서 청중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어떤 순간적으로 좀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 다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님이 이러다가 말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예. 대통령님은 이제 자기가 청중을 보기 전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한 거잖아요. 예. 근데 청중을 보고 나면 이제 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렇게 준비돼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그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다. 예, 그냥 듣는 사람이 누가 오든 뭐 상관없이 준비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듣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뭐 이 청중들의 분위기랄지 예, 현장 분위기.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이제 조응하려고 하는 부응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대통령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청중들하고 계속 그 눈빛이나 분위기, 공기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대화를 또 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 본인 메시지 전달하시고 예.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럴 수밖에 말씀이신 없을 것 거죠.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청중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또 자연스럽게 제 얘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사실 이거 대본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요거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 우리도 우리의 말투에 그렇죠. 맞게 네. 내가 편한 말 어투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게스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뒷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으면 또 우리 더 그 캐죠. 얘기 네. 더 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 그 단순하게 어떤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권위주의 정부 때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거가 이제 그거는 별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네. 대통령은 지시하는 입장이고 그냥 얘기하고. 국민들은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과 계속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제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걸맞게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연설을 이렇게 잘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은 또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는 이런 스타일로 바뀐 게 아닌가. 계속 그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과 대통령의 소통의 스타일이 이렇게 같이 궤를 같이 한 거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평상시에 예. 권 씨는 예. 이 글 많이 쓰시나요? 저요? 저는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죠. 예, 요즘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라디오에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기본 기사에서 발췌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약간 곁들이는 정도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백 작가님께서 네. 요즘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이제 글 쓰는 이런 부분들, 글쓰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또 이 시니어들, 시니어들 글쓰기 이런 쪽에 관심이 또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있었나요? 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렇게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강의를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시니어들은 일단 이제 물론 뭐 계속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경제력이나 건강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건강만으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이 은퇴 이후의 삶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일단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져요. 약간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먹고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돌아볼 새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돌아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했던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돌아보는 과정이 곧 또 글쓰기 과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뭐 저한테 이제 강의를 한 번 들은 분이긴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글을 계속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글쓰기에 취미를 두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그렇죠? 네. 경제적이네요. 네, 돈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혹은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남지 않습니까? 뭐 이 글을 쓰다가 뜻밖의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책을 내는 분들이 있고 또 책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기록을 모아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7순, 8순 잔치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때까지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 자녀들이 책으로 만들어줘요. 네, 요즘에는 이제 POD라 해서 뭐 100권, 200권 이렇게 책 만드는 게 쉽습니다.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뭐 자손들이나 지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이 생명이 유한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남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인데 그냥 기억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짜임새 있는 글로 기억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러긴 한데 되게 글 쓰는 거 좋네요. 왜냐하면 뭐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거 내가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예. 시작하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과정, 예. 그 시작하려는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글쓰기 이렇게 하면 야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는 한다니까요. 고정관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글 쓰는 거 좋고 또 자서전 쓰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창하진 않지만 네. 자기 뭐 삶의 기록 같이.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그분들한테 첫 발자국 이걸 어떻게 이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추시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네요. 이제 네,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재능이 있어야 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 대단한 작가나 시인 작가들은 정말 재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글쓰기 이런 일상적 글쓰기는 재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요령만 좀 알면은 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거대한 걸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일상이나 혹은 이 자기 걸어온 인생에서 한 토막을 써보는 겁니다. 예, 한 토막을. 그러니까 한 토막을 써보고 또 한 토막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조각조각 써보는 겁니다. 이 조각조각 써서 좀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글들 사이에 뭔가 이제 또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러면 조금 더 큰 글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글씨가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예. 아까 우리 이제 그 권씨님이 이제 자기 기사 이렇게 발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요약이야말로 또 글쓰기에 가장 또 좋은 그런 방법들입니다. 요약, 예. 그래서 신문에 보면 뭐 칼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칼럼이 보통 원고지 10매짜리 글입니다. 요거를 원고지 한 1매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은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요약을 해보면은 아, 이 글이 이런 어떤 구성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이런 걸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성 방법이 나의 글 속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필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필사. 베껴 쓰는 거죠. 네. 좋은 예, 글들이나 그렇죠. 문장 이런 부분들을 예. 네, 베껴 쓰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글쓰기 예전부터 나온 맞습니다. 정석으로 예. 알고 그냥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을 때하고 써봤을 때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베껴쓰기나 요약은 이제 좋은 글의 어떤 틀, 구성 방법들을 내가 익히는 이런 거고요. 아, 해봄으로써.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요약 자체가 이미 새로운 글이에요. 예. 원본이 있지만 요약을 함으로써 새로운 글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의 이야기도 점점 접근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 쓰는 버릇은 그럼 좋겠어요. 일단은 시작 단계로서는 예, 기록이지만. 예, 근데 일기가 이제 사람들이 일기를 써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몇 번 써보면. 기록. 예. 저 밥 먹었고, 저 친구 만났고, 예, 그렇죠. 커피 2잔 마셨고. 근데 일상이 이제 우리 일상이 다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번 쓰면은 같은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의 일기는 내가 TV에서 본 거를 갖고 일기 쓰겠다. 또 오늘의 일기는 나의 지인에 대해 쓰겠다. 그러니까 테마별로다 월화수목의 테마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내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내가 하루 동안 한 일만 쓰면 너무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테마를 둬서 이렇게 이제 일기를 쓰면 좋죠. 오늘은 이제 내가 만난 사람 이야기. 그렇죠. 오늘은 이제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엄마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좋습니다. 날마다 글을 쓰자 이렇게 해서 일기를 쓰자 이렇게 했는데 쉽게 포기한 이유가 다들 있었네요. 예, 그렇죠.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뭐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친구하고 놀았다, 뭐 공부했다. 이거 외에는 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야, 너 왜 일기를 안 써? 그러면은 얘들도 같은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는 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엄마들이 저도 이제 뭐 늦둥이 초등학교 딸이 있어서 그런데 엄마들이 제일 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기를 길게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운 거 그냥. 사실은. 그래서 부담이에요, 몇 줄 부담. 이게 뭐냐 길게 써라 그렇죠. 뭐 반 페이지는 넘겨라 이런 얘기만 주장만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더니만 딸이 딱 하는 얘기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하는 2학년 때, 얘기 그때 하는 얘기가 오케이 알았어 흔쾌히 길게 썼어요? 길게 썼어요. 어떻게? 이만큼 밥을 좀 길게 먹었대요?
재미 엄청 이렇게 몇 줄을. 아니 그 따님을 래퍼로 만들면 어떡해요? 래퍼로 만드셨네. 그래서 이게 길게 쓰는 그 요구 자체가 틀렸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때 들었어요. 쓸 내용이 이제 이게 다양해야만이 다양한 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좀 줄 필요가 있고요. 주제를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반찬에 대해서 써라. 오늘 소세지 반찬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내일은 아버지 신발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주셨어야지. 그래서 하나 글쓰기를 하나 다른 데는 그런 걸 한 주제를 줬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 길게 쓰자. 그랬더니만 자기가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다고 매우 길게 쓸 자신이 있다고. 뭐예요? 이번에는? 엄마의 단점에 대해서. 그동안 했는 맥락 없는 잔소리에 대해서. 이걸 쓰면 자기가 엄청 길게 쓸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엄마들 잔소리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그것도 별로 없을 텐데. 맞아, 약간 다양해요. 밥 먹어라, 뭐 옷 잘 깨끗하게 입어라, 손 씻어라, 이거지 뭐. 글쓰기 가운데서 이렇게 예. 역할을 바꿔서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한테 네가 엄마 입장이 돼서 너를 써라 그럴까. 그러니까 글에 보면 화자가 있잖아, 화자. 화자가 아이가 엄마가 돼보는 거예요, 화자가.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 써보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그러면 또 자기를 은근슬쩍 돌아보는 무심결에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우리는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화자로 삼아서 스마트폰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써보면 너무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많은 걸 시키고. 맞아요. 그리고 뭐 나를 어떨 때 방치하기도 하고 밥도 안 주고 밥도 안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울 속에 내가 비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역할을 바꾸고 화자를 바꿔서 써보면 재밌겠어요. 참 많이 그거 되게 나옵니다. 재밌겠네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써보세요. 우리 고 박사님도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에 빠졌다. 이게 무슨 짓인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나 그런 적 있거든요. 오늘은 변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주인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라니 나를. 그렇죠. 오늘 2년마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지 말아야지. 이제 나의 약정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주인과 헤어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그렇죠, 또 써주시면 맞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역으로 아니다. 난 너무 고생해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작가님이 뭐 하나 제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야, 이게 참 무서운 거네요. 놀랍네요, 진짜. 그러니까 희한하게 뭐 날마다 글을 써라 이렇게만 딱 메시지 그 가이드라인은 줬을 때하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니까 무궁무진하네요. 이게 이제 글쓰기 요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령만 알면 누구든지 많은 글을 쓸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더 이렇게 또 글을 쓰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에 글을 쓰지 않았을 때 책을 읽잖아요. 그럼 책의 내용밖에 안 들어오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 표현이 들어옵니다. 표현이.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 표현이 정말 멋있네. 나중에 내 글에도 써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데 사실 표현법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왜냐면 내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색상을 봐도 우리가 저 시에도 있지만은 파라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뭐죠 파르라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분 어떻게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쓸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 저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글을 좀 잘 쓰셨나요? 먼저 글짓기 경진대회 나가가지고 먼저 뭐 우수상을 뭐 휩쓴다든가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충북 괴산이 고향인데. 그래요? 이제 시골에서 여름방학 때 이제 뒹굴뒹굴 있는데 갑자기 시가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요? 사춘기에. 아니, 그 어릴 때 갑자기 시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썼는데 중학교 때는 누구한테 시 쓴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다행히 거기 이제 문학회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 문학회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래도 그때 어디 발표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문학상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어떤 글쓰기를 꽤 일찍 시작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글짓기 뭐 경연대회 그런 거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네. 반공 글짓기 같은 예, 독후감 거. 대회만 네, 네. 맞아요. 나가기도 싫은데 나가라고 상 그래가지고. 한번 받은 적 있으세요? 전 장려상 한번 받았어요. 남들 다 받는다는 장려상. 예. 그리고 뭐, 고 박사님은 좀 그래도 우수상도 받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초등학교 때는 예, 받긴 받았어요. 좀 재능이 있으시네요. 예, 그때는 시도 쓰고 그랬던 네, 것 같고 그렇죠. 중학생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글 쓰는 거는 문서만 만들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지. 담 쌓고 살다가 저 생각해보니까 하나의 계기가 있었네요. 뭐예요? 책을 한 편. 네, 백 작가님이 감수를 해주신 백 작가님이 감시를 해줬다고요? 감수. 감수를 해줬다고? 에세이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책 쓰셨어요? 네. 맞다. 이분 저자시네. 책을 한 권 냈는데 사실 그것도 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낸다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 같고 재능 있는 사람들의 영역 같잖아요. 그래서 괜히 내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많아서 못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그 친정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얼마 못 산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아버지가 항상 자식들 중에 누가 책을 한 권 썼으면 좋겠다. 생전에 그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계속 말씀하셔서 막상 그렇게 되니까 아빠가 그동안 했던 말들 해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살았던 이야기, 에세이. 에세이네. 예, 그냥 에피소드를 해서 뭐 직장 생활했던 거, 유학했던 거, 그다음에 애들 키우는 거, 뭐 시월드 이야기, 그다음에 남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단편 이웃하고 뭐 층간 소음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겪었던 이야기들 그렇죠. 네. 사실 중에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빠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어렵지만 뭐 그냥 한 권 내보자. 네. 이렇게 이제 다행스럽게 그런 뭐 출판사를 만나가지고 한 권 내게 됐죠. 잘 됐어요? 예? 하자마자 그 출판사가 망했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몇 권 팔렸어요? 1,000권 정도 팔고 네. 출판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아니 그거랑 그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 다른 데 또 대행 맡기면 안 되나? 그냥 폐업을 하셔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몰랐어요. 근데 또 그런 계기가 있다 아쉽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글쓰기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네. 글쓰기 효과에 치유 효과가 있는 거 아세요? 치유요? 네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일까요? 저 미술 치료, 구체적으로? 음악 치료는 들어봤는데 네네. 글쓰기 치료는 어떤 거죠?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뭐 사례가 있는데 제가 성북구의 이제 어떤 한 기관에서 이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제 글쓰기 강의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 3번째 시간인데 이제 보통 거기 이제 글을 쓰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한 60대 중반쯤 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글을 발표하고 나서 저한테 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뭔 얘기죠? 아니, 저는 제가 글을 쓰러 왔지 자꾸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저보고 이렇게 하기 싫은 말을 하게끔 만듭니까? 이렇게 저한테 항변을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그런 항변을 받기는 처음이라서 저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쩔쩔매고 있었는데 네.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같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이 얘기는 정말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글에 나온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쓰고 그렇죠. 본인이 쓰다 보니까 아는 이제 저절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신기한 게, 이 쓰기 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 큰 문제고,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짓눌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글을 써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는 거야, 약간.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처음에 이 항변을 했던 그 이제 60대 여성분도 골똘히 생각하더니 자기도 좀 그런 것 같다고. 자기도 이렇게 정말 이 얘기는 남한테 하기 싫었는데 또 막상 글로 써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 10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글들을 갈수록 더 많이 속인 얘기를 막 이제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통은. 그러니까 고통 자체의 크기보다도 관념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글로 써보면은 그 고통의 그 실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념으로 커진 거가 이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통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쓰기 어떤 치유 효과는 뭐 이미 국내에 많은 어떤 이제 뭐 작가들이나 혹은 이제 심리 상담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시니어들 되면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곡절도 많고 어떤 정말 슬픈 사연도 있고 억울한 사연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온갖 이제 이 오욕칠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사실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글로 써서 하나하나 풀어줘야 돼요. 약간. 네. 풀어줘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밖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니어의 삶이 좀 평안해지고 좀 고요해지고 맑아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도 글쓰기에는 있다는.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나 읽은 그 칼럼 중에 하나가 네.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일기 형태가 아니라 이런 자기 감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 되게 그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런 좀 소심하고 네. 좀 덜 사교적인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교적이라고 막 이렇게 하게끔 그걸 강요하기 이전에 네. 이런 그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렇죠. 글부터 먼저 쓰게 하는 게 네. 성격 형성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이런 네. 제가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작가님 이런 거는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아동 심리 볼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을 글로 써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아이들한테 야, 네 마음을 한번 글로 써봐 그러면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엄마 나 우울해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쓸 게 없거든요. 엄마 장난감 사줘 뭐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자꾸 네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본 것, 느낀 것, 우리 오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렇게 촉각 이런 오감이 느낀 거를 적으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거지만 그거를 적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예.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애들은 이 햇살이 찬란하게 보일 테고, 마음이 우울한 애들은 햇살이 찬란하지 않고, 뭐 왠지 차가워 보이고,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같은 사물도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짜증나고 예, 막 그렇죠. 느껴질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음 자체를 표현하는 게 보다도 마음이 어떻게 이제 외부의 어떤 풍경이나 사물, 사건에 이렇게 투영됐는지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걸 글로 쓴 거를 남한테 보여주는 걸 좀 부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좀 예. 창피해하고.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비슷한 조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글을 쓰면 한 사람이라도 꼭 다른 사람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꼭 보여주는 게 좋다. 예,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이 전제로 해야만이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생각하지 않는 글은 기본적으로 좋은 글이 될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글솜씨가 늘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이렇게 전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쓰면 뭐 어디 이제 그 초보들이 어디 발표할 공간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포털 사이트에 보면 블로그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이 SNS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이렇게 꼭 올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사람들이 뭐 좋아요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응을 느끼면은 어떤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독자들한테 좀 더 좋은 반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글을 써서 그냥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한테 보여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첫 시작은
왠지 나보다 글 못 쓸 것 같은 친한 그렇죠. 1인한테 먼저 보여주는 걸로 그렇죠. 시작하는 게 예, 제일 마음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가급적이면은 저기 좋은 평가를 해줄 사람들. 근데 착한 사람. 예. 어? 예, 그렇죠. 리액션이 좋은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보내면 뭐, 야, 뭐, 너 글 썼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계속 접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네. 잘 쓰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좀 어떤 습관, 그리고 어떤 책을 좀 읽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관찰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찰? 예. 그러니까 우리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뭐 스마트폰 보거나 멍 때리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철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보면은 저쪽 우측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사람들 모습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모양의 또 다른 표정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네. 맨 우측에는 뭐 짧은 단발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뭐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그 옆에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른 그 아주머니가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약간. 그리고 또 무슨 카페에 가든지 음식점에 갈 때도 이렇게 좌에서부터 우로 한번 쭉 묘사를 해보는 것이죠. 아, 사람들 그 공간에 대해서도 예, 한번 예. 관찰을 하고 예. 거기 있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도 한번 예, 예, 스크린하고 관찰하고 그렇죠. 그런 습관을 들여오는 게 좋다. 예, 이런 가급적 말씀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을 쓰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야 쓸 내용도 많아지고 그렇게 습관을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글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되게 무덤덤한 상황을 새롭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설게 보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낯설게 보기가 되면 되게 좋은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 뭐 일화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저희 고향에 이제 휴가를 갔다가 거기 고향에 이제 귀촌하신 여성들이 저한테 이제 글쓰기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 중인데 그냥 이제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은 귀촌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글을 썼냐면 이제 귀촌하기 전에 이제 아이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 내려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저기 청주 산부인과 가서.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 날 남편 차를 탔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근데 남편의 운전하는 뒷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보통은 조수석에다 앉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앞좌석에 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뒤에서 남편이 운전하는 뒷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식구가 한 명 더 늘었고 귀농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이제 헤쳐갈 한 남자의 좀 쓸쓸하고도 안쓰러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뒷모습.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그걸 낯설게 봄으로써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죠. 이게 다 관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남편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뒷모습을 봤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 남편이 알고 보니까 짱구구나. 그렇죠.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예.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평상시에 맨날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만 받아들이고 쉽게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조금 다른 시각, 그렇죠. 네? 예. 그런 좀 편하고 익숙한 것들도 약간 한 번 정도는 낯설게 네. 새로운 시각으로 그냥 네. 처음 보듯이 바라보고 네. 판단해보고 관찰해보고 이런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는 게 네. 좋다는 말씀인 것. 그 얘기도 되게 관찰을 해야 돼. 오 박사님이 이렇게 예쁜 머플러를 하셨구나. 네, 그렇죠. 예쁜 하얀색 꽃을 저렇게 다셨구나. 본인이 꽃인데 꽃을 또 달았네. 이렇게. 관찰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예, 관찰을 잘 함으로써 저런 어떤 머플러의 변화들, 브로치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알고 표현해 주는 것. 여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글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그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 상대방을 잘 관찰함으로써 관찰한 내용을 알려주면 별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머플러가 바뀌었네. 이 말 그렇죠. 한마디만 해도 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어떤 좋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안 사줘서 내가 샀어. 물론 뭐 그렇게 갈 수도 아니 있겠지만 사실 뭐 모든 연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오빠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그러면 남자를 대부분 뭐지? 뭐가 변했나? 이러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런 말 싫어해. 뭐가 정확하게 바뀌었다고 해야지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도 싫어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왜 이러세요? 아까 핑크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렇게 보자마자 네. 상갓집 복장하고 오셨네요. 아, 이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스카프 하나 하면 달라질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스카프를 빼면은 뭐 지금 이제 문상 바로 가셔도 큰 뭐 무리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뭐냐면 글을 쓰는 데는 독자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네. 글을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랑 이어서 이 글쓰기를 하게 되면 꼭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전문 영역을 어디 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왠지 전문가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글을 쓴다고 하면 주변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아니 그 나이에 뭐 그렇게 뛰어난 재주도 없는데 지금 글 써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 글솜씨 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그리고 글을 쓴다 그러면 그러면 언제 나와 책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냥 이제 편안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꼭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 왠지 글쓰기는 우리 삶을 약간 윤택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네. 해주는데 필요한 굉장히 그런 요소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전문가 네. 영역으로 네. 가는 건 그쪽 어떻습니까? 영역이고 아니 책을 내도 돼요. 그러니까 책이 꼭 뭐 이렇게 이 유명 출판사에 뭐 네. 몇천 부씩 팔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만 뭐 50권, 100권을 찍어서 자기 지인들하고 이렇게 나눠봐도 좋고요. 네. 또 책 찍는 게 부담되면 요즘에 이제 PDF 파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 그냥 이북으로다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글을 쓰면은 이제 저는 책을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목표를 잡지 않고 글을 쓸 때보다 내가 이렇게 써서 몇 년 뒤에는 책을 묶을 거야라고 이렇게 목표 의식이 있으면 훨씬 더 글솜씨가 더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글 쓸 소재를 발굴하려고 이제 달라져요, 눈빛이. 요거는 네. 말 된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네네. 저는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은 다 내가 책을 낼 거야라고 하는 걸 목표로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기 얘기를 이제 쓰다 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서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서전 네, 이야기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TV다 보니까 예.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이제 또 나의 자서전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순서별로 쫙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집니다. 글이 재미가 없어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얘기들 있잖아요. 예.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쓰면 돼요. 나중에 책을 묶을 때는 그걸 순서를 이렇게 정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상대하지 말고 작게 상대하는 게 좋고요. 자서전이라고 해서 나의 얘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웠던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나의 형제 이야기, 나의 아내 이야기, 이걸 쓰면은 그 속에 다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겠네. 관계로 엮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편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찾아가면서 하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글을 비포 애프터 예를 들자면 예. 글을 쓰기 전 예. 하고 예. 글을 꾸준히 쓰는 네. 예를 들면 한 번이 아니라 조금 글쓰기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쓰고 난 이후에 네. 큰 삶의 변화가 달라진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이제 인천에서 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경험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건설사의 현장 소장이에요, 평생.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현장을 따라서 막 다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처음에 글을 썼는데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이제 공사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떻게 썼냐면 시방서처럼 썼어요. 시방서라고 이제 이 공사 뭐 콘크리트 멀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오신 거예요.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분을 데리고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 시방서를 쓴 거에다가 더 보태십시오. 그때 해운대의 계절은 언제였는지, 그 다음에 날씨는 어땠는지, 같이 일한 사람 누구였는지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때 이분이 그 다음에 넣었는데 글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분이 한 서너 번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자기 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아까. 딸이 이제 이 미국 여행 갔다가 영국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얘기를 쭉 쓴 거야. 아까. 네. 근데 아빠의 관점, 아빠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쓴 게 뭐냐면 예. 이분도 계속 이제 집 밖에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나 서먹한 거야. 아까. 특히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클 때까지 어디 제대로 놀이동산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춘기 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영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 딸을 보내면서 뭔가 그 애틋한 마음들을 적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 과정 마쳤을 때 원고지 한 500매 정도의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책으로는 안 묶고 PDF로 이렇게 딱 해서 이 딸한테 이렇게 보냈다라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동받았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딸을 잘 관찰하고 이제 그 부인을 잘 관찰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가족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굉장히 자존감이 네네네. 이제 네. 바닥에 쫙 떨어졌었는데 아,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게 자존감이 쫙 상승이 되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아주 좀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사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딸한테 그 써준 걸 계기로 해서 예.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자신감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족 관계도. 그렇죠. 더 개선이 되고. 네. 근데 사실 본인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네. 더 만족도 높고. 아,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훌쩍 가서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요. 그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게 글 쓰는 거랑 또 말하는 거의 어떤 연관성도 한번 네네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 그 시니어 TV 문화의 놀자 시청자님께 오늘 처음 출연하신 이걸로 인사 말씀 하는 걸로 이 방송은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더 진지하고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요? 예, 오늘 아무튼 두 분 진행자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장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은 시니어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 펜을 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카메라 보시고요. 문화야 놀자, 손 흔들고 인사하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